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향촌 질서의 변화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조선후기 때 이제 양반 지배 질서가 이제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18세기부터 이제 신분제와 지주 전후제 동료로 사족들이 이제 토지와 노비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면서 사족 중심의 어떤 향촌 지배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때 중앙 권력의 지방 통제력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 항춘사에서 양반 사족보다는 지방간과 향리들 권한이 강해졌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사회경제적인 어떤 그 변화로 몰량 양반들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유호국민들이 성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돈을 주고 양반지까지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양반 사족들의 어떤 한충 자원이 더 떨어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 당시 이제 양반 사족들은 항전의 패배로 항청의 항임 지위를 그 당시 요국민층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요국민층이 이제 양반지를 산 신양하게 넘겨주는 그런 상태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세기 이후에 이제 항촌 양반의 어떤 항촌 지배가 되니까 항촌 양반들은 나름대로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족보 작성이 이제 많아졌고 이때 족보 작성은 주로 부계열 쪽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만성부와 달리 부계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작성됐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양반으로서 이제 뭐냐면 인정받으려면 그 청금록하고 항안에 등록돼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징표죠. 그래서 청금록은 이제 향교의 입학 그 명단이고요. 재학 명단이고 주로 양반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작성했던 거고 항아는 향약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제 명단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지방에서 양반으로서 하긴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촌락단인의 동약을 실시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한약할 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크게 한약이 9년 단위 한약하고 촌락 단위 한약 이렇게 두 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양반들이 18세기 들어가면 9년 단위의 어떤 농민을 지휘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한약을 촌락 단위로 중심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동약은 이제 예전에는 상계, 하계, 그래서 상계를 중심했거든요. 근데 17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양난 이후에는 하계를 일종의 교화 대상으로 여기고 얘를 끌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그것들이 이제 18세기까지 계속 갔는데 문제는 이 이제 공동납제가 이제 실시되니까 여기 하계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세금을 자기 세금을 전가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19세기 들어가면 이 학위가 떨어져 나가요. 예. 그 얘기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족마을을 형성해서 족족 교섭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성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신분적, 경제적 이익을 지켜나가려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는 이런 그 경험 때문에 동성청들이 되게 많아졌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 동성층이 많아진 또 배경에는 또 결혼제도의 변화도 있죠. 낭기 여가원에서 신형제도 바뀌면서 실제 여자를 제외하고는 그 시부온 며느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우리는 남자들이야. 남자들이고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어 그 동성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빈 결혼한 여자를 제외하고는 다 동성이다.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뭐냐면 권위를 높이려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원을 건립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이 이제 갑술왕국 이후에 많아졌죠. 그래서 갑술왕국 이후에 그 남인들이 자신이 그 영남 쪽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셨던 자기 조상을 모셨던 사원을 서원이라고 읽히면서 서원의 남설이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이제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 당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양반을 통한 9년 단위 통제가 어렵거든요. 16세기처럼. 예. 그래서 향충사를 직접 통제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간 중심의 지방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수령권을 강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제 향천을 가지고 있는 자치적 기능을 축소시키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향천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그 한겨를 통해서 등장한 신양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예전처럼 16세기처럼 사족들이 나름대로 항冲사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한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수령 밑에서 구세 자문기구 정도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그런 지배 질서, 항조사의 지배 질서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9년 단위 한약 운영을 주관했다. 그래서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9년 단위 한약 같은 경우에는 사족들이 주관했잖아요. 근데 18세기 넘어오면 수령들이 주관해. 예. 그 조광조가 이제 한약을 보급할 때 초창기 때 수령들이 주관한 것처럼 요때 이제 그 수령들이 주관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처럼 항해가 그 신양대로 가득 차게 되고 이 신양들은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새로운 그 지배 질서, 상초세 지배 질서를 구축하지 못하고 그 부세 자문 기구와도 떨어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신양들은 되게 그냥 그 요부민계층이죠. 그래서 이들은 강권과 결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공동납제 실시 등등 해가지고 세금 부담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양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향임이야, 향임. 그래서 이 향임 같은 경우에는 작부자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세금 징수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내야 할 세금들 면제받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시기죠. 그래서 이때 교황과 신양 둘러싸고 향전이 발생된다. 예.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향전은 주로 누가 이겼냐면 신양이 이겼죠. 얘네 돈이 많으니까 정부 입장을 때는 부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신양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신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배구조를, 그러니까 신양을 이제 선택했지만 앞에 설명했처럼 이게 신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배구조 창출은 실패했다. 그래서 요 항전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밑에는 관련된 사료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어떤 것들 그 항조사를 강화할 국가 권력 항조사를 어떻게 장악하려고 했는가 요것도 이제 몇 가지 더 언급하면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가 작동법을 실시했어요. 오가작특법은 이제 조선 전기 때부터 실시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강화됐다. 그래서 오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서로 상호 감시하는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면리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촌 사회에서 간중도의 어떤 항촌 지배 질서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6년도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 나오냐면 그 조선후기 때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인구 증가의 원인은 자연적 증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자연적 증가도 있지만 사회적 증가도 있어요. 국가 권력이 행정력이 강화되면서 인구 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96년도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강화됐던 이유가 이 수정 환약의 실시라든지 그 다음에 면리주의 강화, 오가작두법 그 강화 등등 이게 간이 주도돼 갖고 항촌 사회를 통제를 하고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국가 주도의 어떤 그 상촌사의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그 당시 아전과 서리들도 이런 점점 강화됐다. 그래서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사족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 짓눌렸던 이 아전과 서리들이 이 수령권 강화와 국가 권력 강화 등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전 서리들의 권능도 자연스럽게 강화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18세 후반에 농민의 수탈 강화와 또 연결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민중 조직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민주도에 이제 항해를 개최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기 때, 그 당시 이제 기존의 항약이 일종의 어용화되죠. 그리고 예전에 요구민들, 그래서 이제 이 신양이라고 있는 요구민들은 나름대로 그 작부지 아래에서 혜택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 수탈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제 가면 수령하고 향리가 직접 세금을 걷죠.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면서 요구민을 통해서 세금 징수했던 것이 없어지게 되고, 요구민조차도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면세 특권이 박탈당하고 이런 이제 국가 권력부터 수탈하는 대상이 되게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종전에 이거 그 종전의 항약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을 포출할 수 없으니까 이 당시 이제 새로운 항약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민해니, 이해니, 동해니 등등 이런 그 항약들이 등장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19세기 때 어용 한약에 대응해서 등장했던 것이 이런 한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뇌가 있는데, 두뇌는 18세기 이항법 보고에 따라 항도 조직에서 두뇌가 이제 뭐냐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윤번 노동 조직으로 나타나는데, 이항법 같은 경우에는 그 모를 심거나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품앗이하는 조직으로 여기에 항도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원을 따지면 이 집합법 아래에서 공동노동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부터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구성을 보면 16세에서 55세 이하의 성인 남자들로 구성됐고요. 이들은 보통 2, 30명으로 구성된 두대꾼, 두대파라고 한다. 그다음에 조직을 보면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건실한 농민으로 구성됐고, 나름대로 구속력이 존재한다는 거. 왜냐면 이제 통화 시도하겠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받지 않으면 받았는데 자가 이제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에서 거의 왕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의 구속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양반이나 지주 등 비생산 노동계급은 배제됐다는 거. 그래서 지주와 관계를 철저히 경제적 관계로, 봉건적 신분적 관계를 강제로 배제했다는 거. 그래서 경제적 관계로 보고 신분적인 관계를 배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어떤 그걸 고취시키기 위해서 농가는 농악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것들 공동 노동의 노동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공동노동 과정에서 농민의 자의식 고취, 다른 마을의 두의 연대가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향도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향도는 그 마오에서 김매기 작업할 때 이제 했던 그 공동 조직이야. 음.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만든 개가 있죠. 예. 개는 이제 뭐 군포개, 제왕개, 농부개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군포개는 뭐 그 군포를 내기 위해서 만든 개고, 제왕개는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개고, 농구는 딱 보니까 농기구를 만들기 위한 개죠. 예. 특정한 목적으로 만든 개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병학의 움직임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8, 19세기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신분제가 동요되고 지배층 수탈이 강화되면서 있고, 또 재난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만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경신연회, 경신대기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건 물론 17세기 때지만 이런 이제 대규모 이제 뭐냐면 기근 상태도 일어나고, 자, 이런 과정에서 19세기 들어가면 삼정의 문란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삼정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정, 군정, 한국이죠. 정정이라는 것은 이제 백제 증세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경작지에 어떤 하지 않은 땅이나 항무지에 징세하는 그런 것들이고, 주인이
땅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토지를 인제 있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 세금을 걷는 것도 있고, 그래서 놀고 있는 땅이나 그다음에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은결,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인제 도교화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땅에 집중되기 시작했죠. 이걸 그래서 이제 결가 단위로 인제 세금을 더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인제 도교 외에도 비총지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음. 예전에 있잖아 비총지는 영조 때 실시했던 제도죠. 그래 갖고 인제 1.9년 단위로 전세를 고정화시켜 놓은 제도가 비총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제 재결이 있고 실결이 있는데, 문제는 그 실결을 너무 가대평상 평가를 막 해 갖고 더 많이 걷고요. 그다음에 재결은 상당히 짜게 줬단 말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비총제에서 각 군현에 떨어져 있는 인제 그 토지세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백지징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독일도 인제 또 플러스 알파로 더 걷고,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정은 군역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군역법 이전에도 뭐 항구청정, 백골징포, 인진족진 뭐 이런 것들은 인제 쭉 있었잖아요, 여러 폐단들이. 근데 이런 폐단들이 군역법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역법 이전에도 총익제를 실시했지만 그 이후에도 총익제를 실시했죠. 물론 이제 단위가 국가 단위의 총익제가 아니라 인제는 군현 단위에 그 속해 있는 군문 단위에 네 걷는 총익제로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그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뭐냐면 무리하게 인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한 번 내야 되는데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이런 문제점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해당 군현에 군현민들의 그를 뭐냐면 보다 더 많은 총액이 더 부과되고, 그리고 이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뭐 줄는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또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같은 사법 규정 이외에 이제 세금을 또 걷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있는데 한국도 한총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한총제를 실시하면서 그 뭐냐면 지역 단위로 한국을 인제 뭐냐면 강제로 걷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자를 상당수를 중앙의 부세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삼분모회록 같은 것들이 인제 그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이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원하지도 않는데 항공기를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것들 하죠. 그 과정에서 인제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문제점이 요게 쭉 있죠. 음.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 한국사 문제에서 나온 건 아니고 역조선에 관련돼 갖고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 예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게요. 예.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 두세요. 어떤 간행돼 있나. 예. 반작은 인제 이런 출납관계를 조작해 갖고 잉여를 차지하는 행위고, 허유는 창구 없는 곡식에 곡식을 장부에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고, 반백은 뭐 그 반을 결을 섞어서 일석을 이석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인제 한국의 가격차를 이용해서 싼 한국을 파는 곳에서 사서 이익을 차지하는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잘못된 간행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 당시 이 성리학이 그런 사회적 불안한 그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제대로 못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예언 사상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제 불안한 심리를 맡기면서 여러 가지 인제 반란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인제 정감론 같은 비기류, 그러니까 앞날을 예언하는 그 비기류가 등장했고, 뭐 도참사상, 예언사상, 말세의 도래, 그다음에 인제 왕실 교체 반란을 예고한다는 등등 민심 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다음에 무격신앙 같은 개인적 구국적 성격의 민간신앙을 했는데, 이 무격신앙은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공인했다고 해요. 뭔가 백성들의 불만을 좀 다른데 풀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미륵신앙이 있는데 미륵신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미륵불이 이제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일종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중, 일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데 항상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혼란했을 때 미륵불의 어떤 뭐냐면 내려온 걸 갈망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 이걸 기회로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국의 홍고쟁이 날이 근데 미륵불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했던 날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현세에 얻지 못한 복을 미륵 신앙에 기대하면서 자칭 미륵불이라고 자처하면서 민중을 혐오하는 형혹하는 이제 무리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륵불이 하생하기 전에 용이 내려온다 하면서 용신앙과 또 연결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얘기한 정감록 그래서 인제 일종의 도기류, 비기류인데 그래서 정통 여교에서 벗어나 왕조의 멸망을 예언한다. 그래서 인제 뭐 정시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난데 이걸 이제 정감록을 많이 했어요. 정여림의 난도 그렇고 앞에 인제 뭐 홍경의 난도 이 정감록을 이용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인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사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천주교 관련된 내용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그 밑에 천주교하고 동아 세도 정책이 있는데 천주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자, 천주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박해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천주교의 특징은 뭐냐면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이제 전파시킨 것보다는 주로 인제 명나라에서 청나라죠. 명청나라에서 거쳐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천주교 이제 서적들을 보고 도입되는 경우야. 그래서 인제 17 세기 초반에 명예 단연 사신들이 자연각 서적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천주교에 대한 한역 서적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적 호기심으로 도입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걸 믿게 되는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초창기 때는 국인학자들이 인제 서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때 서학이라는 것은 어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 당시 인제 서양의 학문을 이제 뭐냐면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천주 이 서양의 학문보다는 천주교 이렇게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하여튼 허균이 명예사신을 갖다가 천주교의 어떤 교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수경이 지붕 요술에서 마테오 루치의 인제 천주시를 인제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불교와의 어떤 차이점이 언급돼 있고 그다음에 인제 유목민이 이제 어유야담이라는 게 있어. 어유야담에서 천주교를 좀 자세히 소개하고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차이점을 논했다. 그래서 인제 이수경이나 이수광이나 그다음에 유목민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믿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천주교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학문적인 어떤 차이 호기심에서 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을 인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천주교는 앞에서 얘기했처럼 어 다른 나라처럼 선교사가 와서 전파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수용했다. 그래 갖고 주로 처음에는 인제 북인학자들 중심으로 해 갖고 뭐냐면 학문적인 어떤 측면에서 인제 수용했는데 점점 이게 인제 뭐냐면 일종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특히 이 신앙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남인 계통의 애들이 많아요. 남인 계통의 사람들이 좀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인제 이익의 문호를 중심으로 서학의 하나로 인제 학문적으로 출발해서 신앙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익은 인제 뭐냐면 남인이죠. 남인은 크게 영남남인과 근기남인 요렇게 인제 두 개 계열로 나누는데 이 중에 인제 근기남인 계열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인제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뭐냐면 천주교에 호감을 가진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형제들이 천주를 많이 믿었죠. 그리고 인제 또 정약용 자체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한때는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줬다. 이렇게 인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배교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인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익 문화의 남인들이 상당히 천주교에 호감을 가졌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할 것은
그러면 이익을 포함한 이제 모든 그 밑에 그 제자들이 다 천주교를 좋아했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천주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일부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참고로 저쪽 이제 북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북인 중에서도 인제 소복계통이 인제 주로 여기 천주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소복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이게 소복은 이제 정치적으로 없어지죠. 그중에 상당수가 남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근기 남인들의 그 학문적 계보를 보면 이항구다는 서북 쪽에 그 학문적 계열이 좀 연결돼 있어.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근기남 서북이 이제 학문적으로 수용했다가 그 영향을 받은 남인들이 근기 남인들이 일부가 어떤 신앙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을 수용하면서 서학이라는 의미가 바뀌어졌죠. 서학은 원래는 서양의 학문이라는 의미였어요. 거기에 뭐 기독교도 포함됐겠지만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서학이라는 의미는 기독교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인제 천주교 인제 뭐냐면 수용하는 과정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이순우가 교회를 창설했죠. 그래서 북경에서 이제 가서 서양인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때 18년 안동 김씨 세력을 장악하고 박해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건 신효박해 이후에요. 그래서 신효박해는 벽파가 집권했죠. 벽파는 상대적으로 천주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천주교를 또 시파를 탄압하는 대상으로 이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박해가 일어났는데 자, 이에 반해 시파는 상대적으로 천주교에서 뭐 호감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뭐냐면 좀 약간 받기는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좀 자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북경 거구의 가나안에서 분리되어 독립되어 가나안권을 이제 프랑스 외방 선교사가 맡으면서 이 조선 교구가 독립돼 북경에서. 그리고 서양인 신부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인제 최초의 우리나라 신부가 탄생되는데 김대건. 예. 이름 정도는 외워 두세요. 예. 그래서 김대건이 인제 와서 인제 뭐냐면 기국에 갖고 북경에 귀국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열었다. 물론 인제 병호박해 때 인제 뭐냐면 또 승리를 당하지만 자, 그래서 이 신앙활동 특징을 보면 "신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는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내세 신앙이 전파됐고요." 그 앞에서 얘기했처럼 낭인 계열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남인은 근기남이고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이 남인 계열 안에서도.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관광적 자세를 취했어요. 예. 그래서 성리학의 어떤 그 것을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전례 문제를 계기해 갖고 탄압을 이제 받게 되죠. 예, 이건 뒤에 인제 사대 박해를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천주교가 널리 확산됐던 것은 이제 세도 정치에 의한 사회 혼란, 평등 사상과 내세 사상 등 일부 사람들이 동감을 얻었고 그래서 중인이나 서민, 부녀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비밀 조직을 통해서 확산됐다. 그래서 이제 지하 교회를 통해서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대 박해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대 박해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여기에서 이 기출이 나오죠. 음.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여기 이제 시내 박해가 있고 그다음에 시유박해가 있고 그다음에 기회박해가 있고 병인박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4대 박해라고 하는데 먼저 볼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시내박해죠. 시내박해는 전국 전산이었던 진산의 윤지춘이 신주 소각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진산 사건이라고 인제 얘기하는데 신주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예전의 사람들은 그 인간이 죽으면 백 육체는 그 묘지에 묻고 그다음에 인제 그 혼은 위패에 모신다고 했어요, 위패. 그래서 이걸 신주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양반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문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신주를 모시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윤지충이라는 얘가 이걸 뭐냐면 신주를 불타 없앤 거야.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유교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적어도 이거 4 대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인제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모셔 놓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윤지충 입장을 볼 때는 다 쓸데없는 거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무슨 죽은 후에 그걸 하냐. 이거는 우상 숭배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신주를 인제 뭐냐면 없앤 사건이 일어나요. 소각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뭐냐면 관련자들이 죽게 되지만 요때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큰 박해는 없었어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정조 입장일 때 정조 때 일어나는 건데 그냥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하고 그걸 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체제를 윤리를 이제 빨리 보고 싶으면 이런 그 사교 같은 것들은 천주 같은 사고는 없어질 것이다 해 갖고 내버 둔 거죠. 예. 하여튼 요 정도 선에서만 끝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정조가 15년 때 시내박해 일어나고 나서 정조 18년에 중국이 신부였던 주문무가 이제 입국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양 신부가 처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인 신부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신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생적인 이제 조직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이렇게 피가 드는 거야. 새로운 이제 선교사 들어오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신앙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해가 순조 때 일어났죠.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신유 박해요. 순조 1 년이죠. 자, 여기는 이제 정승왕후가 인제 또 개입돼 있죠. 정승왕후는 인제 그 당시 왕대비로서 정조의 할머니죠. 할머니예요. 그리고 영조의 이제 뭐냐면 부인이죠. 예. 근데 나이가 그 당시 되게 어렸어요. 왜냐면 영조가 거의 60대 때 정승환이 10대 소녀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냐면 나이가 어렸죠. 그래서 인제 그 정조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정조하고 비슷했나? 정조하고보단 약간 위다. 사도세자보다는 인제 좀 어렸고 그래서 그 당시 정승환후가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순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정수왕은 이제 벽파하고 연결됐어. 안동 김씨 섹트하고 아니 그 안동 김씨가 아니라 벽파하고 연결됐어요. 노는 벽파 섹트하고. 그래서 인제 그 벽파 섹트는 그 시파들이 상대적으로 인제 천주교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그래 가지고 벽파가 시파를 공격하면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인제 이승우나 이간환, 정약종, 주몽모 같은 300 명이 인제 처형당했고요. 그다음 정약용과 정약종 같은 사람들은 인제 뭐냐면 한때 기독교를 믿거나 기독교 호의적이라는 이유로 그 뭐냐 기항을 보게 됐죠. 그래서 정약용이 인제 그 당시 뭐 강진 지역에 가 갖고 거기에서 인제 책을 많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유박해 때 대규모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닥이 세주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인제 이때 또 항산형 백서 사건이 일어나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 국내 이제 천주교인들이 중국 국경에 주교에게 그 당시 중국 황제의 권위와 프랑스의 그 무력을 동원해서 외세 "우리나라를 좀 쳐 달라." 요청하는 편지를 이제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게 나중에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발각된 사건이 나죠. 그러면서 인제 반카톨릭 분위기가 형성돼. "외세를 끌어서 우리를 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인제 중국 황제와 프랑스의 무력을 빌려 가지고 조선 정부가 강제로 천주를 인정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편지가 발각되면서 반카톨릭 분위기가 확산됐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천주교인들은 매국노이다. 천주교인들은 이런 등식이 이제 프레임이 형성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세 번째 박해가 기해 박해요. 이게 헌종 때 일어났던 거죠. 예. 이때 인제 풍양조 씨가 잠깐 집권하고 있었죠, 벽파에. 그래 갖고 이때 인제 그 파리 외방 정교회에 소속된 3 명의 신부 가 3 명의 신부가 이제 입국하니까 입국에서 이제 포교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풍양조 씨 세력들이 프랑스 신부 3 명과 여러 명 그 관련된 자들을 이제 잡아서 처형시킨 어 그 사건인데 이때 인제 척사 유무bin을 발표하죠. 예. 그래서 사교 배척, 기독교 배척을 인제 강조했고요. 윤음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새해 발표했던 뭐 그
왕의 조칙 뭐 이런 의미예요. 예. 그리고 오가작동법이 이제 실시돼요. 자, 이때 오가작동법은 예전의 경우와 좀 달라. 이거는 일종의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한 거야. 기독교인 색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데 연대 책임을 한 거죠. 오간을 묶어서 한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냐면 발각되면 여기 다섯 네 개의 집안이 인제 뚝딱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각되기 이전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여기 이제 신고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오가적 독범인데 원래 오가적 독범은 그런 목적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예. 주로 이제 초창기 때는 건농의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제 인구 파악 그런 것들 인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때 들어와서 완전히 변질된 거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 오 오가작동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회박해 때 그 당시 대규모 사람들이 처형이 되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또 부르냐면 그러기 때문에 기회 사옥이라고 해요. 기회 사옥.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리고 인제 요 기회박해 때 중간에 누가 들어왔냐면 김대건 신부가 들어오죠. 이거 예전에 그 1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아까 좀 김대건이 인제 여기 있었다고 했죠. 잠깐만요. 예. 김대건. 그래서 이제 기회받기 이후에 들어왔어요. 이때. 그래 갖고 인제 이 사람은 마카오 신학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와서 최초의 조선인 신부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포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귀국했다가 충청도 그 당진에서 포교했다가 붙잡혀서 처형되는 이게 이제 헌종 12 년인데 이걸 이제 박해를 이제 무슨 박해라고 하냐면 그 앞에서 인제 벼 병호박해라고 해요, 병호박해. 병호박해는 사대박해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기회박해와 병인박해 중간에 있었던 그 바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는 김대건 행정은 천주교가 정치적 위협을 주고 정치적인 위협을 주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신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항상 백서 사건과 함께 이 김대건이 이제 외세의 앞잡이로 들어갔고 사람들을 혼합해 가지고 천주교를 만들어서 외세를 끌어들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형성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천주교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은 계속 믿겠지만 천주교를 또한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해요. 예. 안티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 동학 같은 것들이 천주교에 반대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박해가 병인박해거든요. 병인박해는 이제 대원군 때 일어났죠. 예. 요 부분은 나중에 대원군 정책할 때 좀 얘기할게요. 요거.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됐었어. 이 병인박해도. 그래서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고요. 그 알려지지 않지만 병호박해라고 해서 김대군 신부가 죽은 사건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나왔던 것이 그 당시 이제 천주교가 전파되니까 천주교에 대한 어떤 이제 뭐냐면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천주교 수용에 대해서 신학자의 인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신학자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다 뭐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의 일부를 받아들이자 그렇게 인제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인제 전면 배경론자들을 좀 보는데 정면 배경론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익이나 그다음에 안정복이나 신무당 사람. 그래서 이제 이익 같은 사람은 천주교가 인제 백성들을 혼옥시키는 그 무리고 불교와 똑같다. 그래서 뭐 청당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의 학문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론자들이 있어요. 뭐 이병이나 권철신 그런 사람들은 신앙화했죠. 받아들였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이 사람이 포지션이 예민한데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되게 호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학문적인 종교 차원에서.
그냥 이 사람이 신앙으로 이걸 받아들였냐, 설이 많아. 그래 가지고 뭐 받아들였다가 배교했다, 호의만 가지고 있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를 약간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약간 사상적인 영향도 받았다, 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근데 하여튼 예민한 입장이야 이 사람은. 수용했다고 하지만 이 법이나 이제 건철식전은 100% 수용한 건 아니고 뭐 한 50% 정도 예민한 포지션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정약용은 서양과 과학의 기술에 되게 수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뭐 신앙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주교의 어떤 사상적 영향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반주작 처지의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수용했다. 그래서 상제가 천주교의 천주라는 걸 또 인식을 하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천주시라는 책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잖아요. 마테오 리치가. 마테오 리치가 천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전에 고대 유학 시대의 상제였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의미는 그죠. 천이라는 의미가 천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이제 어떤 그 천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미다. 그래서 너네 고대 시대 때 하나님의 상제의 의미가 천이다.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 준 천주라는 건 여전히 너네 믿었던 하나님이고 상제고, 내가 뭐 새로운 서양의 신을 너네들 소개시켜 준 게 아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주작의 얘기하는 그 천이라는 천리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다. 천리라는 개념은 일종의 윤리적 원리나 도덕적 원리잖아요. 근데 그 마테오 니치는 이 천주를 상제로 생각하면서 인격 시간 상제, 천으로 인제 해석을 한 거야. 고대 유학의 그 고대 한당 시대 때 그런 천의 의미, 상제의 의미를 이제 끌어다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천주시인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제를 어 그 천을 상제로 해석하고 주작의 어떤 천리로서 해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 인제 뭐냐면 그 정약용이 기독교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나 이런 근기남인들은 주로 이제 주작은,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주작학자지만 일부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뭐냐면 육경 같은 거 있죠? 고대 유학 같은 걸 또 받아들이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약간 설명이 좀 난잡했는데 다시 좀 설명하면, 그 당시 천주시라는 책이 있었고, 천주시에서 천을 주작의 천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 뭘로 해석했다? 예전에 항당 유학 시대죠. 한당 유학 시절에 상제라는 인격신을 인제 해석을 해 갖고 하면서 포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영향을 받은 이 일부 근기남인 학자들이 그 당시 인제 그 천을 상제로 인식을 했고, 이걸 이제 상제로 인식하다 보니까 고대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육경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인제 '새로운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이런 측면을 볼 때 이제 뭐냐, 알게 모르게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원적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원적 인식은 뭐냐면 앞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서구의 과학이나 그다음 기술은 수용하되 천주교는 배제하자는 인식이야. 이게 거의 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래 갖고 이제 복합할 홍대영, 이동우, 박지원, 박재가,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하는 뭐 이익이라는 사람도 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이론적 인식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배격하자는 사람, 이익과, 물론 이때 이익은 이제 요거하고 또 연결돼 이론적 인식이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수용론자, 그리고 수용론자 중에 약간 예민하게 이제 수용하자는 사람도 있고, 이게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만 사상적 영향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되고, 이원적 인식은 서구의 어떤 과학 기술은 받아들이지만 천주교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게 이제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익도 여기에서 약간 인제 요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요거 좀 설명해. 안정복 같은 사람들은 좀 약간 천주교에 대한 이론에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천주교 교리는 문답 형식으로, 천주교의 문답 형식을 써서 성리학 입장에서 인제 천주교를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책이 천황문답이 그런 책이야. 천주교에 대한 이론적 비판서로서 천주교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써 갖고
성리학 입장에서 이제 천주교를 비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의 수용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 그 다음에 또 전면 배격한 사람, 그 다음에 이원적 인식으로서 천주교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그 일부 어, 서약의 과학 기술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복잡하게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원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속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전면 배경론자들 중에 이익 같은 사람도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싫지만 서양의 어떤 과학 기술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구하고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 상대적으로 볼 때 이익은 좀 약간 천주교가 훨씬 더 어,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안정복도 비판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윤적 인식은 아까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익과 안정복에 비해서 완전 비판적인 아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구 과학기술은 또 받아들이자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원적 인식 이런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도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잘리진 않다는 거. 이게 딱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기준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대충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음 뒤에 넘어가서 동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약, 기독교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인제 뭐냐면 그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그래 갖고 이제 기독교 자체가 일종의 서양세력하고 붙어있는 사람들, 매국놈들이라는 이제 그 당시 프레임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인제 학생 배경을 보면요. 일단 지배체제의 모순은 심화, 성리학과 불교의 사회적 어떤 지속 상실, 그러니까 서양세력의 접근으로서 위기의식 고조, 그리고 인제 그 당시 천주교 대항 등등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그 당시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했다. 최재우가. 자, 그래서 인제 성격을 보면 사상적 성격을 보면 되게 반봉건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후천 계명론이라든지 시천주 사상이라든지 드는데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유불선을 반영했고요. 샤머니즘 성격이 있어. 그래서 동학에서는 부족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다음에 주기도를 새롭게 해석해서 기를 귀신으로 해석하고요. 요거가 이제 샤머니즘 성격하고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신천주, 인내천 이런 사상이 있다. 그래 갖고 인제 이런 사상들은 잠깐만요. 그래서 이 시천주 같은 사람은 이제 "사람마다 하늘을 모신다."라는 의미에서 인제 나왔던 평등 사상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인내처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천주 사상은 "사람마다 하늘을 모신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 당시 인제 유교 신분과가 명목론을 바탕으로 신분 차별을 당연시했던 당시 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죠. 그래서 요 의미는 인제 하늘 이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인간 평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윤리 체계를 퍼뜨리는 데 원동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상들은 반봉건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동학의 이제 사상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인제 다시 그 구한말대 관련돼서 좀 더 얘기해 보고요. 자, 원래 인제 이 동학은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항상 동학 그 농민 반란만 생각하니까 전라도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최재우는 경상도 양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상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서 전라도, 충청도, 하삼도 지역에 인제 확대시켜 나갔죠. 자, 그러니까 인제 동학이 확산되니까 그 정부에서는 곳곳에 금령을 이제 반포해 갖고 최재우를 혹세무민한제로 네 처형을 시키죠. 그래서 이 동학교도를 인제 뭐냐면 확대시키고 조직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최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시영. 이 사람은 인제 최재우의 인제 종이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한문을 잘 못 읽어. 무식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상당히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서
동학교도를 이제 체계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경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담유사 같은 뭐냐면 경전을 만들었죠. 동학 경전을. 그래서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으로 쓰이는 동경대전과 그다음에 용담유서, 한글 가사 그래서 이제 민중보급용을 만들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이 사람이 직접 쓴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썼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학을 이제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호접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말단인 포를 주고 거기에 포와 접을 두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그 접에 인제 접주라고 해서 칭했죠. 그리고 도서를 그 위에 두고 법수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포접제를 통해서 동학교를 확산하는 데 어떤 조직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시 얘기했지만 동학농민 운동이 그런 이제 전라도 일대 확산될 수 있었던 거는 포접제 때문이죠. 이 포접제라는 어떤 동학 농민 운동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 자 근데 이 동학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현실을 받아들여서 현실 순응적인 흐름과 아니면 뭔가 인제 새로운 이상향을 추구하는 어떤 사회개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종교적 흐름과 사회개혁적 흐름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보수적인 흐름하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흐름이 동시에 있었는데 요걸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현실 타협적 종교지향적인 흐름은 80 년대 그 최시영에서 보이죠. 이 사람은 인제 동학을 가지고 뭐 사회를 얻고 개선하고 그런 것보다는 종교 동학이라는 교단을 확산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정치 사회적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흐름이 80 년대 이필제난으로 인제 터져 나왔고요. 자 1890 년대는 요런 흐름이 북쪽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들은 동학 핵심 세력으로서 신원 운동을 주도하면서 3대 집회를 개최했고 근데 이제 요 남쪽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흐름을 어 개혁 운동을 떠나서 종교적인 어떤 복을 떠나서 이걸 이용해서 사회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동학농민 운동의 주체가 되고 그래서 보훈 집회, 금구 집회 그리고 인제 이런 현실 타협적인 모습은 이용구가 시청구를 세운 데서 나타났죠. 그래서 일부 친일파 세력들을 끌어다가 동학의 친일파 세력들을 끌어서 시청구를 만드니까 이에 대응해서 그다음에 천도교가 송경이가 천도교를 만들었죠. 이용구의 그 시청구에 대해 그리고 이들이 일제 시대 때 신파에서 일본과 타협하고 자치론적 지지하고 이들이 구파 비타적 민족주의고 항일 무장 투쟁에서 또 대립을 하죠. 그래서 동학교도 안에는 현실적이고 종교적 지향적 흐름과 정치 사회적 개혁 흐름이 두 가지 흐름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무한마가 일제 강점기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또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임술농리봉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인제 농민봉기가 제일 많았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세 시기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인제 신라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종 예노의 난이나 적고조의 난 적고조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 일어났잖아요. 자 그다음에 무신정병기 때 무신 정권 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인제 각종 농민 반란들이 일어났죠. 남적이라 부르는. 거기다가 농민 반란에서 신분 해방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운동도 일어났죠 등등. 그리고 마지막 19 세기 때 세도 정치기 때 밀란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홍경래난부터 시작해 갖고 진주 밀란 등등등등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요게 한 번씩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 신라만은 안 나왔나? 안 나왔네. 예. 무신 정권기하고 요 세도 정치기 때 농민 반란들 시험문이 나왔죠,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고 요 최근에 인제 뭐 세도 정치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 정도. 세 시기에 걸쳐 갖고 농민 반란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농민항쟁의 배경을 보면 일단 탄광오리의 부정 시패 심화. 그래 갖고 인제 이 당시에 이제 세도 정치가들이 매간 매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지방 수령관들이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인제 뭐냐면 사또를 임명받았기 때문에 뜯어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삼정의 문란, 그다음에 사회 불안 고조, 그다음에 농촌사회 피폐 등등이 맞물려 갖고 농민항쟁이 일어났는데 초창기 농민항쟁 양상을 보면요. 처음에는 속총 그러니까
청원서를 올리는 거야. 우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개선해 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청원서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안 들어주면 인제 몰래 벽서를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또 항조 거세, 그러니까 이제 조세를 납부를 이제 거부하거나, 이 거세는 저희 거시기자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금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이 농민봉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요쪽이 좀 소극적이고 여기 적극적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농민봉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했다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이 농민봉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홍경래랑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어 92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문은 92 번이에요. 자, 홍경래 난 자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죠. 예,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임용 시험에는. 근데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는 좀 언급돼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순주 11 년에서 일어났는데 1811 년에서 1812 년까지, 횟수로는 이제 어 2 년이지만 실제 달력 따지면 5 개월에서 6 개월밖에 안 돼요. 예. 자, 홍경련의 원인이 뭐냐?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 차별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인제 서북 지역민에 대한 어떤 지역 차별 정책의 반발.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이제 서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관측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평안도 한경민들은 남도로 내려오면, 서울 쪽으로 내려오면 허가를 맡아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차별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선후기 때 대청구역이 또 활발했던 지역이야. 여기 지리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평안도가 여기 청라가 가깝잖아요. 예. 그리고 요쪽은 인제 이쪽에 통해서 청라가 상인이나 사신들이 요쪽으로 쭉 가서 서울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도가 그 당시 대청구역을 통해서 어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고, 그 연관돼서 상업이라든지 강공업, 수공업이 또 발달했어요. 그래서 신흥 상공업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역적인 차별 때문에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간직 진출도 어렵고, 거기에다 또 뭐냐면 얘네들이 좀 돈이 많은 걸 아니까 그 뭐냐면 요들이 인제 집중적으로 약탈 대상이 되겠죠. 수탈 대상이 됐죠. 그래서 세도 정치기 때 요 지역이 집중적으로 인제 뭐냐면 수탈당하게 돼요. 그래 갖고 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 인제 불평들이 쌓이고 있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홍경래가 인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몰락 양반 홍경래라고 돼 있는데 잔반 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여긴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건 뭐 교과서나 이제 당시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잔반 출신이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경래의 지위로 연세 농민이나 중소상인, 강상 노동자들이 합세해서 평안도 가산에서 뭐냐면 봉기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누가 인제 했냐면 강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봉기했다가 이게 확대돼 나가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빈농들이 참가시키는 어 그 빈농들이 대거 참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강상 노동자층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인제 이동을 했는데, 자 순식간에 새가 불려서 선천, 정주까지 해서 청춘강 이북 지역을 장악해요. 거기 보면 이제 평양이 있으면 여기 평양 이북에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죠, 이북에. 요게 지어서 이쪽인데,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보통 평안 남 한경 그 평안북도라고 하고 이게 평안남도라고 하잖아요.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뭐 가산, 변천 이렇게 일대에서 다 장악하고 나서 인제 뭐냐면 그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도층의 내부는 개교 팽퇴하게 되고 정부군이 이제 진압을 하죠. 정주성 전투에서 이제 크게 패한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고 처형당하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의의는 뭐냐? 자, 이걸 계기로 뭐 중세 체제 붕괴를 촉진시켰고 농민의 어떤 정치적 각성을 했다. 그래서 후에 인제 뭐냐면 뒤에 인순 농민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난과 폭동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밀란 폭동이라는 말 자체는 좀 약간 지배층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래서 인제 요즘에는 그 뭐 진주밀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임술 농민봉기,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다 해 가지고
좀 그 당시에 인제 나름대로 피지배층 입장에서 인제 본 거죠. 지배층의 수탈에 대응해서 정당한 봉기였다. 이렇게 의미 있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임술년이 1862 년이고 임술 농민봉기라고 알 수 있듯이 임술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제 하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난이 그 임술 농민봉기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많은 밀란이 순식간에 일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반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밀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농민 녹토령이었고 경상도 단성을 시작해서 진주성을 점령함으로써 삼단 지방을 중심으로 항해에서 제륙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이제 민중들의 사회적 의식 성장과도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밀란의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 비슷해요. 세도 정치 때 삼장의 밀란, 이게 직접적인 동기죠. 그리고 구세 구조와 신분제가 결합된 지주의 모순들, 이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밀란의 원인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여기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본 적이 있어. 예.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났고, 자, 초기에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초기부터 뭐 으쌰으쌰 갖고 반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좀 신사적으로 했어. 그래 갖고 인제 항해를 중심으로, 요때 항해라는 것은 예전에 그런 항해가 아니다. 예전의 항해는 이미 어용화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도해라든지 이해라든지 요런 항해들인데, 요때 이제 요부민들이나 양반 토호들이 주도했어요. 그 당시 19 세기 때는 이들도 인제 수탈 대상이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름대로 가지는 게 있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소단계 소를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일종 민원 단계까지만 했는데 이게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제 절차를 밟아서 본격적인 봉기가 일어났고, 그때 농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부민과 양반토호는 정소 단계까지만 주도했지만 이게 농민들이 인제 으쌰해서 봉기를 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죠. 지배층 입장일 때는. 공기가 진압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들도. 이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고 지났다면 아니면 삼족이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빠졌어. 네, 여기 단계까지만 딱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주존어되는 신문지 한계 때문에 양반이나 요빈 같은 있는 자들은 이제 도중에 팔렸다고, 그다음에 인제 일반 농민들이 주도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국가의 어떤 권력 창출에 실패했다. 얘네들이 좀 배우고 가진 자들이 좀 있어야지 어떤 새로운 지배 질서를 인제 만들 수 있었는데 뭐냐면 그게 실패했고요. 일반 농민들도 주의할 것은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조선 왕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야. 동학농민운동도 그렇지만 조선 왕조는 괜찮다. 조선 왕은 우리들 인제 인지하게 대하고 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세도 정치가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들 봉기의 타도 대상은 조선 왕조가 아니라 뭐예요? 세도 정치가들이야. 그래서 세도 정치가를 타도하고 조선 왕조를 다시 바로잡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그런 것들은 없었어, 아직까지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인제 있고, 또 이들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독자적인 조직 기반이 없어. 예, 동학 농민운동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일본 농민들은 독자적 기반이 있었지만 대부분 농민들은 인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 조직으로 항쟁을 이끌지 못했다. 일본 농민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버엇이라고 적어야 되겠네. 일부 농민은 독자적인 조직 기반이 있지만 대부분은 독자적인 항쟁을 이끌지 못하고요. 9년 단위 정도만 하고 봉기하고 끝났어. 예. 그러니까 동학농민 운동 이전까지는 대개 9년 단위의 봉기예요. 그 9년 단위의 봉기는 넘어서지는 못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9년 단위에서만 일어났지 이들이 서로 연대해 갖고 어떤 지도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봉기를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또 이 봉기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조선 왕조를 이제 뭐냐면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9 년의 수령까지는 좀 약간 그랬나 봐. 얘네들 죽이진 않고 잡아서 이제 쫓아내는 그런 정도로 끝났다. 왜냐면 수령은 왕의 분신이잖아. 근데 왕의 분신은 어떻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못된 일을 많이 했지만 차마 죽이지 못했던 거죠. 예. 쫓아내는 정도. 그러니까 인제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어떤 근대적인 어떤 혁명 개념 가지고는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인제 사회적인 옷을 개혁을 하지만 조선 왕조를 인정하는 그 선에서만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임소 농민봉기의 이제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이제 반란이 됐던 것이 진주 밀란이거든요, 진주 밀란. 그래서 예전에 단성 밀란이 해 가지고 경상도 삼천군 단성에서 한국의 폐단을 정해서 봉기를 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진주 밀란 이전에.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농민 봉기를 이제 확대한 거는 이 진주 밀란이야. 이 진주 밀란 관련돼서 재작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때 인제 뭐 도교인가? 예. 도교 관련된 문제가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진주민란이 왜 일어났냐면 경상 오경사였던 백남씨라는 사람이 한국 부족분의 6만 냥을 도교로 결정해 갖고 거기 부과를 해 버린 거야. 거기다가 인제 또 뭐냐면 자기의 인제 뭐냐면 그 뒷돈을 자기가 유용한 돈 있죠. 횡령한 돈. 이런 포원분을 또 도교로 이렇게 뭐냐면 정해 버렸죠. 그러니까 인제 세금이 늘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불만을 품은 몰람 양반이었던 유계춘이나 이계열 등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2 개월인가? 유계춘 6개월이다. 이게 참 유계출 6개월을 중심한 요부민들과 그다음에 사족들, 농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진주성을 점령하고 했는데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은 아까처럼 말했처럼 한국 같은 도굴 결정 허파를 내세웠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제 여기 농민반란이 일어나니까 안핵사를 파견했어요. 박교수를 파견한 거죠. 왜냐하면 군대까지 파견할 정도는 아니었는 것 같아서 판단한 거야. 왜 이들이 뭐 조선왕조를 부정하거나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삼정의 문란 같은 독일의 폐해당 같은 것을 개선 요구하면서 일어날 때 수치의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 교수를 이제 파견해 가지고 여기에서 인제 진압했다고 하는데 좀 무마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수습하고. 그리고 관련 간원을 파면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 밀란으로 확산됐다. 자, 그래도 밀란이 확산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앞에서 인제 박 교수처럼 안핵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구 조건을 수록해.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관리나 아전들을 파직 유배시킨 다음에 민심이 안 진정되고 반란이 가라앉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몰래 봉기의 주모자를 처형시키고 했던 방식을 인제 채택했던 거죠. 자, 그리고 밀란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밀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밀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이때 이제 정부에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삼정의 문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밀란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의의는 뭐냐? 자, 경제적 측면에서 반봉건을 주장했고 봉건적 통치 체제를 부정하죠. 반봉건적 정치 의식을 포출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봉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냥 인제 뭐 삼정의 문란을 이제 뭐냐면 개선하고 그다음에 타락한 관리들을 인제 뭐냐면 처벌하고 요 정도까지는 반봉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봉건적 통치제를 부정했다? 이거는 조선 왕조 자체를 부정했다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냥 요 정도 관리들의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도정 시간을 부정했다. 요 정도는 맞는데 조선 왕조 자체를 부정하고 뭐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반봉건은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기의 어떤 정치적 문란,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뭐냐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조선 왕조를 아예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다는 어떤 그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해소한 논의와 결과를 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요게 예전에 한 2번 나왔어, 시험 문제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어 첫 번째 인증번호 얘기했나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인제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예.